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페이지 37쪽 서사갈래의 마지막 탐구활동, 이 홍계월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37페이지고요. 그 37페이지에 그 여자 맞죠? 여자같이 생긴, 약간 여자같이 생긴 남자 같은 이런 사람 나와 있는 그림 있는 페이지죠. 네, 37페이지, 38페이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39쪽에 있는 소단원의 마무리 이거 정리하면서 서사갈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7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고전소설 홍계월전을 읽고 이 작품과 달밤이 같은 갈래로 묶이는 까닭을 생각하며 서사갈래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그랬네요. 자, 우리 이 달밤은 우리가 갈래가 뭐였습니까? 소설이었습니다. 소설. 그리고 여기서 뭐라 했냐면 고전소설 홍계월전이라고 되어 있죠. 뭐 홍계월전도 소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소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서사갈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랬네요. 자, 여기 왼쪽 부분에 보면 서사갈래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사갈래는 이 왼쪽 부분 좀 체크해 볼까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해서 이것을 개연성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했죠. 첫 시간에 서사갈래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형상화하는 문학 양식이다. 그랬네요. 허구적 인물. 소설은 기본적으로 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소설은 허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소설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갈래의 특징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 홍계월전을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홍계월전 함께 보면서 이 서사갈래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봅시다. 근데 사실은 이 홍계월전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홍계월이가 여자인데 이게 고전소설 중에서 좀 특이하게 이 여성이 영웅처럼 나타나는 소설이에요. 그런 소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데 이 홍계월전이 굉장히 이 여성 영웅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소설이고 그리고 홍계월전이 실제로 인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홍계월전 굉장히 잘 나오는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작품이니까 나와 있는 김에 좀 잘 살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의 줄거리를 좀 보죠. 명나라 때, 홍계월전의 배경은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기 좀 어렵죠. 우리나라는 원래 여성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조선시대에 뭐 특히 여성들의 활동은 굉장히 제약을 하죠. 자, 그래서 중국을 배경으로 쓰여졌는데 명나라 때 홍무와 부인 양씨는 뒤늦게 계월을 그랬네요. 좀 선생님이 필기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홍무라는 사람과 부인 양씨의 사이에서 홍계월이라는 딸이 태어납니다. 여자예요. 그런데 얘를 남자 옷을 입혀서 기릅니다. 왜냐면 이제 홍계월을 이제 아빠가 홍무니까 홍계월이죠. 이 홍계월이를 낳고 이제 너무나 이 귀한 딸이어서 어떤 도사한테 가서 점을 봅니다. 점을 보는데 점을 봤더니 이 아이는 여자로 놔두면 부모와 이별을 하는 팔자다. 이렇게 도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너무 불안해서 홍계월을 남장을 해서 키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부모와 헤어지는 일이 없을까봐. 그러면서 계속 보면 장사랑의 난을 피하다가 부모와 헤어진 계월은 강물에 버려진다. 결국 부모와 헤어집니다. 도사의 예언대로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이 홍계월이 위기에 닥칩니다.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강물에 버려지는데 그때 여공이 계월을 구해 그랬네요. 이 여공이라는 사람이 홍계월을 구해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조력자라고 합니다. 여공이 계월을 구해서 편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여기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우리가 고전 소설을 볼 때 선생님 지금 오른쪽에 쓰고 있습니다. 고전 소설이 이제 시험 문제를 좀 풀어본 사람도 문제집을 좀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고전 소설이 우리가 읽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아주 바뀌어요. 지금 여기서 홍계월이 주인공이죠. 여기서 이 작품에서 홍계월을 지칭하는 말이 8가지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가 바뀔 때마다, 지칭어가 바뀔 때마다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잘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공이 개월을 구해 편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왔어요. 개월이랑 앞으로 나오는 편국이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왜 편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냐면, 개월이가 아까 남장하고 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여공은 개월이를 구해줬는데, 얘가 남자아이인 줄 알고 편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 계속 봅시다. 아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수학하려 한다. 공부를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공에게는 원래 아들이 보국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월이를 구해줘서 편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자, 왼쪽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공에게는 원래 보국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공이가 어느 날 이 강물에 버려진 아이 편국이를 데려온 거예요. 개월이죠, 원래는. 개월을 데려다가 이름을 편국이라고 짓고, 그리고 자기 아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남장을 한 개월은 이름을 편국이라고 고치고, 보국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고 그랬네요. 자, 여기 좀 중요합니다. 과거에 또 급제를 합니다. 편국이하고 보국이가 같이 과거 시험 봐가지고 급제를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 이 보국이가 괜찮은데, 보국이가 이 편국이만큼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거를 봤는데, 이 편국이 홍계월이죠? 편국이 이제 홍계월은 장원급제를 합니다. 얘가 장원을 해요. 1등 1등. 장원급제를 하고, 보국이는 부장원을 합니다. 2등 2등. 얘는 또 부장원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같이 키웠는데 항상 홍계월이 더 재주가 뛰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보국이는 이 홍계월한테, 편국이한테 약간 열등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계속. 허달의 난이 일어나자 대원수와 중군장으로 출전하여 대원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벼슬을 더 높게 가져간 사람이 개월이겠죠. 편국이에요, 편국이. 편국이. 이 편국이는 대원수, 그 다음에 보국이는 중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전을 해서 둘 다 공을 세웁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 과정에서 편국은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게 된다. 편국이가 누구라고 했죠? 홍계월이죠, 홍계월. 홍계월이가 이 과정에서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병이 든 편국은 이제 너무나 편국이가 무리해가지고 어의에게 진맥을 받는데, 어의는 이제 그 옛날에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맥을 받고 난 다음에 여자임이 밝혀진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편국이가 개월이를 얘기한다는 거,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장을 하면서 이렇게 남장을 해서 자랐고, 그 다음에 남장인 줄 알고 과거도 보고, 이 전쟁터에 나가서 공도 세우고 그랬는데, 자기가 여자라는 게 밝혀지기 직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또 해봅시다. 본문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체크합시다. 어이가 엎드려 아뢰었다. 천국의 맥을 보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니 이상한 일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남자의 맥이 아니죠. 왜냐면 이 편국이는 여자니까요. 편국이는 여자예요. 여자고 원래 이름은 홍계월이죠. 개월이. 그러니까 남자의 맥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천자가 이렇게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천자는 왕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황제예요. 황제. 한국이 여자라면 어찌 전장에 나아가 적병을 10만군을 소멸하고 왔겠는가. 한국의 얼굴이 복숭아꽃 빛이요 몸이 약함으로 혹 미심쩍은 병이 있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천자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야, 그러니까 천자가 왕이 생각했을 때 야, 편국이가 여자일 리가 없는데 그래도 편국이가 좀 얼굴이 곱상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얘기하지 마라. 누설, 밖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시고는 매시를 시켜 자주 문병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 왕이 착한가 봐요. 문병을 계속 해라. 어떤지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편국은 병세가 차차 나아졌다 생각하기를 이제 편국이가 생각을 합니다. 편국이의 생각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하겠죠? 편국이가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일단 체크해두고 좀 이따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편국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이가 나의 맥을 짚었으니 나의 본색이 탈로 날 것이다. 이제는 할 수 없이 여자 옷을 바꿔 입고 주중에 몸을 감추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옳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자인 것을 밝히고 나는 부녀자로서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즉시 남자 옷을 벗고는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서 부모를 배웠다. 그리고 흐느끼니 두 땀에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자임을 밝히고 이제 방 안에서만, 그러니까 여자가 기거하는 방을 옛날에 규방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방 안에서만 살 생각을 하니까 마음도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물론 천사를 속삭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 단 넘겨서 그 다음 줄로 가서 이 편국이 홍계월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또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3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8페이지 보면서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부모도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다. 개월이 슬픔에 잠겨 우는 모습은 추구와 연꽃이 가랑비를 머금은 듯 멈한 듯 토승달이 구름에 잠긴 듯 했으며 아름다우며 침착한 태도는 당대의 제일이었다. 그랬네요. 근데 이 홍계월이 슬퍼서 우는 게 마치 음력 9월 가을철에 연꽃이 가랑비를 머금은 것 같다. 그리고 초승달이 구름에 잠긴 것처럼 뭔가 침착하면서도 아름답다. 그랬네요. 멈한 듯 비유를 쓰고 있으면서 개월이가 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홍계월이는 예쁘기도 한가 봐요. 그러니까 막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는데 심지어 예쁜가 봐요. 엄친딸인가 봐, 엄친딸. 그래서 심지어 예뻐. 그래서 이렇게 우는 모습을 굉장히 예쁘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개월이 천자께 상소를 올리자 임금께서 보셨는데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상소에 뭐라고 써있나 보죠. 한림학사 겸 대원수, 좌승상, 청주후, 평국은 이 앞에는 다 뭐냐면 이게 벼슬 이름입니다. 홍계월이가 천자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다 벼슬이에요. 한림학사, 대원수, 다승상, 청주후. 여기에 특히 한림학사와 대원수, 승상은 굉장히 높은 벼슬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벼슬 다 갖다 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시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알아두고 가야 될 게 이렇게 벼슬이 많은데 그 사람은 다 고전에서는 벼슬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이 이면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부를 때 현미쌤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임선생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의 본명은 홍계월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여공이 지어준 편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편국이가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을 장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벼슬이 한림학사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을 그냥 한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또 다른 벼슬, 대원수가 있으며 이 사람의 또 다른 벼슬, 좌승상도 있으며 또 다른 이 사람의 또 다른 벼슬, 청주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개가 모두 홍계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다가 그냥 장원이, 한림이, 대원수가 이렇게 해도 다 홍계월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자주 바뀐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상소에 뭐라고 썼나 봅시다. 자, 한림학사 겸 대원수, 좌승상, 청주후, 한국은 머리를 조아려 100번 절하고 아래옵나이다. 신첩이 5살이 되기 전에 신첩, 여자가 자신을 낮춰서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홍계월은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자, 신참이 5살이 되기 전에 장사랑의 난에 부모를 잃었사옵니다. 그리고 도적 맹길의 환을 만나 물속에 외로운 넋이 될 뻔한 것을 여공의 덕으로 살아났사옵니다. 여공에다가 도움을 주는 사람 조력자라고 했죠. 자,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했으니 곧 여자의 행실을 해서는 그 중에서 늙어 부모의 해고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옷을 입어 황상을 속이었고 교정에 들었사오니, 황상은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왜 황제까지 속일 수밖에 없었냐? 부모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 앞에서 이제 부모를 잃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모를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황제를 속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뭐라고 하냐면 신참의 죄는 10,000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에 감히 아뢰어 죄를 기다리고 있고 내려주셨던 유지와 인수를 올리옵나이다. 유지와 인수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옆에 설명에 나와 있죠. 유지는 이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던 글이고, 인수는 벼슬 줄 때 같이 주는 도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임금을 속인 죄를 물어 신참을 속히 터탐하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소를 통해서 자신은 여자이고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여자가 되어서 벼슬을 하면서 황제를 속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충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글을 보고 천자가 뭐라고 하냐면, 천자가 글을 보시고 용상을 치며 말씀하셨다. 용상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기 또 설명되어 있죠? 임금이 정무를 볼 때 앉던 평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천자가 뭐라고 하냐면, 편국을 누가 여자로 보았으리오? 고금에 없는 일이로다. 천하가 비록 넓으나 문무를 다 갖추어 갈충보국하고, 어려워. 모르는 말 많네요. 갈충보국이 먼저 여기 나와 있죠. 충성을 다해서 나라의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갈충보국하고 충성과 효도를 다하며 조정 밖으로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될 만한 재주를 가진 이는 남자 중에도 없을 것이로다. 편국이 비록 여자지만 그 벼슬을 어찌 거두겠는가. 편국이 여자지만 그 벼슬을 어찌 거두겠는가. 천자는 이 편국의 벼슬을 거둘 생각이 없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천자가 굉장히 홍계월, 그러니까 편국을 아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천자는 나름대로는 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자가 홍계월을, 편국이를 벌하지 않고 그 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이해하면서 용서를 합니다. 근데 천자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자, 이 다음에는 이제 홍계월 전에 이 뒷얘기예요. 천자는 이 편국이를 이해해요. 홍계월을 이해하면서 대신 천자가 명령을 합니다. 천자가 편국이에게 보국이와 여공의 아들 있죠? 보국이 여공의 아들과 혼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네가 혼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보국의 아버지가 여공이었잖아요. 여공이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며느리가 홍계월이 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죠. 편국이하고 보국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편국이는 홍계월 씨예요. 홍계월 씨. 홍씨. 자, 그런데 얘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문제는 편국이가 홍계월이 남편보다 더 재주가 뛰어나죠. 그리고 벼슬도 높아요. 얘가 남편보다 벼슬도 높고 그다음에 재주도 뛰어나요. 심지어 또 똑똑해. 그리고 여자야. 근데 보국이도 머리가 멍청하고 이렇게 벼슬이 낮고 이런 건 아닌데, 이 편국이보다 홍계월보다 항상 못하니까 얘는 열등감을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내 아내가 나보다 똑똑하고 벼슬도 높아. 그래서 보국의 열등감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국이가 사실은 원래 또 여자가 있었어요. 애첩. 사랑하는 첩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기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가가 또 영춘이야, 영춘이. 근데 사실은 보국이는 얘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제 양반의 이런 벼슬이 높은 사람하고 첩하고 공식적으로 기생하고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랑 결혼할 생각은 아니지만 영춘이를 보국이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보국이는 이 홍계월이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많아서 이 보국이가 집에를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잘 안 돼요. 가정생활이 잘 안 돼. 근데 여기부터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죠. 근데 보국이가 집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편국이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화도 나고
나보다 벼슬도 낮은 것이 그냥, 하면서 좀 화도 나고, 뭔가 좀 슬퍼하지만, 내가 이게 여자라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이제 갈등이 또 폭발한 일이 생겨요. 뭐냐면, 이제 이 홍계월이 벼슬이 엄청 높잖아요? 벼슬이 엄청 높아서, 이렇게 자기 벼슬에 맞는 행렬이 쭉 지나가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림 못 그리지만 그려볼게요. 홍계월이 여자니까 머리도 좀 그려주고, 제가 홍계월이에요. 홍계월이 이제 자기 밑에 부하들과, 자기 밑에 부하들 막 엄청 많아요. 부하들 이제 5만 명 막 따라다니고 엄청 많이. 홍계월이 이렇게 자기 밑에 부하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 산 위에 영춘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영춘이. 얘는 영춘이야, 영춘이. 영춘이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보일 만한 거리야. 보일 만한 거리인데 홍계월을 지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얘는 벼슬이 굉장히 높으니까 영춘이가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 근데 영춘이가 딱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계월이 너무나 화가 나버렸어. 그래서 홍계월이가 어떻게 하냐면, 야, 저거 끌고 와라 해서 영춘이를 끌고 옵니다. 부하들이 데려와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영춘이를 데려왔을 때 너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니? 라고 하면서 영춘이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홍계월이 영춘이를 죽여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법도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영춘이는 기생이어서 좀 이게 벼슬이 아니라 신분이 굉장히 낮은데 이렇게 엄청 신분이 높은 홍계월을 보고 인사를 안 한다는 건 이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제 홍계월이 영춘이를 죽였더니, 영춘이를 죽였어요. 좀 무서운 여자예요. 그쵸? 자, 근데 이제 보국이가 어땠겠어요? 근데 보국이가 완전히 이제 폭발한 거야. 보국이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 해서 보국이가 아버지한테 이릅니다. 여공한테. 내 저런 여자랑 못 살겠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상의도 없이 죽일 수 있냐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여공이, 야, 너희 아내의 능력을 인정해라. 그러면서 너희 아내를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춘을 죽인 일 때문에 갈등이 폭발해요, 얘네들이. 영춘을 이 홍계월이가 죽이죠. 이 죽인 일 때문에 얘네들이 갈등이 폭발하게 되고, 이 갈등이 폭발하게 됐을 때 또다시 반란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반란군이 쳐들어가서 또다시 천자는 평국이와 보국이를 이제 이 반란군을 터치하고 오라고 내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국이가 열등감이 많으니까 여기서 또 반란군한테 또 깍둑대요. 깍둑대다가 반란군한테 잡힙니다. 그런데 평국이가 이제 탱탱탱 해가지고 보국이를 또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평국이가 보국이를 구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로 다 옵니다. 자, 그래서 보국이는 결국 평국이 아내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우리 아내는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자, 그래서 결국 이 평국이의 능력을 보국이가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내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둘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홍계월전의 내용을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서 출제가 좀 굉장히 자주 이루어지는데 이 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 일단 여기서 한국이랑 보국이가 반란군이랑 싸우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 얘기한 부분, 이 평국이가 홍계월이 영춘이를 죽이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이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홍계월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홍계월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정리 한 번만 합시다. 이거 그래도 좀 중요하니까. 자, 이 정리를 하면 이런 것들 다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써야 될 거는 일단 변지적 작가 시점을 일단 체크해 놓을까요? 우리는 이 작품이 변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또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명나라가 아까 배경이었고, 자, 그래서 홍계월이 어떤 수단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홍계월이 얼마나 비범한 인물인지, 능력이 뛰어난 인물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여성 영웅의 순환과 극복,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건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건 다 적을 필요 없어요. 다만 요거 하나만 볼까요? 자, 근데 조선 후기에 이런 내용의 소설이 왜 나왔냐? 이 작품은 남성보다
여성이 능력이 더 좋아요. 그렇죠? 여기서 남성은 보국이고 여기서 여성은 황국이, 홍계월이에요. 홍계월. 근데 대부분의 고전 소설에서는 남성이 훨씬 능력이 뛰어납니다. 남성 영웅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홍계월이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영웅의 서사구조 뭐 이런 거는 또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뭔가 여성의 본관적 역할을 거부하는 근대적 가치관이 담겨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조선 후기에는 여성 의식이 성장을 합니다. 이제 여자들이 맨날 방에 갇혀 살다가 야 내가 내 남편보다 좀 똑똑한 것 같은데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겠는데 막 이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 남편보다 더 뛰어난 여성 홍계월이 나와서 뭔가 여성들의 의식이 점점 깨어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좀 체크해두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우리 이제 문제를 좀 봅시다. 우리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를 보고 서사갈래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서사갈래의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빈 곳에다가 좀 해볼까요? 자, 일단 이 달밤과 얘네가 같은 갈래. 얘는 소설이에요. 그쵸? 홍겨울전 소설이에요. 달밤도 소설이었죠? 자, 그래서 이 서사갈래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사갈래의 특징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해야 되는 거는 서사갈래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럼 서사갈래의 특징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서술자입니다. 그쵸? 서술자. 서술자가 존재하느냐.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소설이 아니에요. 그쵸? 서사갈래가 아닙니다. 일단 얘는 서술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술자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서술자의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 시점이었죠, 시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사갈래는 일단 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성. 구성이 다른 말로는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 구성이 있으면 소설이고 구성이 없으면 소설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구성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나옵니다. 이 구성은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 인물이 뭔가 일을 겪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배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성이 있어야 된다, 서사갈래는.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이것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 개념인데 중학교 때 이 구성이 뭐냐?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있고 구성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플롯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 플롯 좀 어려운 말로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이야기가 있고 그냥 우리가 뭐 줄거리 뭐 이 사건의 줄거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냥 줄거리도 있고 이제 구성이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뭐가 다르냐. 자, 생각해보면 이 어떤 이야기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 있었던 일을 진짜로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성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나열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역전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이걸 먼저 반드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무슨 일이 있냐, 현재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현재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걸 알아보려면 과거로 가야 돼. 그러니까 현재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의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성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등교 계약을 하면 이거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서사갈래의 특징은 이렇게 두 가지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것과 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물, 사건,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 그래서 이 구성은 최종 정리, 이 구성은 결국 뭐냐? 인물, 사건, 배경을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가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인물, 사건, 배경을 재배치한 것. 이것을 우리는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술자가 있고 구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서사갈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펜이 엄청 두껍네요.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랬습니다. 전지적 작가는 작품 안에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이렇게 작품이 있으면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이라고 했죠. 작품 안에 서술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는 1인칭이에요. 근데 서술자는 작품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작품 밖에 있어요. 작품 안에 서술자가 들어가 있을 때 작품 안에서 나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 작품엔 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는 결국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해 있으면서 작품 안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전지적 작가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지만 작품의 바깥쪽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경우, 이때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서술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등장인물의 심리,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지문에서 이 글의 시점이 전지적 작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겠죠. 과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책 넘겨가면서 잠깐 그 선생님 말하는 거 멈춰놓고 어디를 보면 이게 전지적 작가인지 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37쪽으로 가서 이때 평국의 경세는 차차 나아졌다. 생각하기를 평국이의 생각이죠. 평국이의 생각은 원래는 평국이 빼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작가가 다 알고 있죠. 평국이가 뭔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평국이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은 마음표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평국이의 생각이 드러나는구나. 평국이의 생각이 모두 드러납니다. 모두 표출된다고 쓸게요. 모두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가 없는데 인물의 심리가 모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전지적 작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면서 이게 어떤 시점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8쪽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거. 1에서 정리한 내용과 소단원 1에서 배운 문학의 본질을 생각하며 달밤과 홍계월전의 구성 요소들이 작품 전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랬네요. 우리는 소단원 1에서 문학의 본질을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제. 문학은 아까 우리 소단원 1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옛날에 배운 저번 주였던가요? 이 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문학은 내용과 형식과 표현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이 작가의 의도를 잘 구현하는 방식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달밤과 홍계월전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달밤과 홍계월전이 문학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달밤은 우리가 내용과 형식과 표현으로 나눠볼까요? 표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달밤이라는 작품은 내용이 뭐였어요? 내용. 이 황수건 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황수건 씨에 대한 내용인데 이 황수건 씨가 좀 모지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모지라는 사람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모지라는 사람이 황수건 씨가 언제나 패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황수건 씨를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사람도 결국 소외된 사람인 거죠. 약자예요, 약자. 이 지능이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잖아요? 약자예요. 그래서 이런 약자에 대한 연민입니다, 연민. 그리고 이 약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들,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외된 사람, 약자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는 우리 서술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자, 그리고 형식은 이 소설이라는 형식을 잘 쓰고 있죠? 달밤은 서술자가 있습니다. 나가 등장을 하고 있죠. 서술자가 있으면서 이 구성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인물, 사건, 배경이 다 명확히 드러나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에서는 이 서술자,
1인칭 관찰자였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면서 이 관찰자와 마찬가지로 이 독자들도 황석원 씨에 대해서 뭔가 연민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홍계월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홍계월전은 내용과 형식, 표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내용, 형식, 표현으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홍계월전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여성의 능력이 점점 향상되어서 그 여성이 뭔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고 뭔가 결혼에 구속되지 않고 뭔가 자신의 능력을 펼쳐가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계월전의 내용은 어떤 여성의 능력 그리고 능력 있는 여성의 일생을 통해서 점점 자아를 실현해가는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했죠. 여성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식에서는 여기도 역시 소설의 형식을 쓰고 있죠. 여기도 역시 서술자가 있고 그리고 구성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인물, 사건, 배경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죠, 아까. 자, 그래서 이 표현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써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 어떤 여성 의식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이 문학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 모두 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가 내용과 형식 표현이 모두 잘 연결이 되어서 작가가 의도하는 바, 즉 작품의 주제를 잘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9쪽으로 가서 최종 정리합시다. 서사관리의 개념부터 보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형상화하는 문학 양식. 당연하죠. 이제 이거 잘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는 개연성, 그 다음에 허구적 인물이라는 거 허구성,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위 갈래에는 뭐 설화,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설이 다 이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의 특징 보죠. 소설의 특징 보면 인물, 사건, 배경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자는 작품 세계를 전달하기 위해 설정된 가상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서술자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존재. 자, 그 다음에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서 작품의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과 문학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서술자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서술자가 주인공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이거는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 특히 위치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시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시점입니다. 시점. 그죠? 자, 그 다음에 달밤에서의 서술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달밤에서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을 합니다. 나로 등장을 하죠. 1인칭으로. 근데 주인공은 황수걸 씨예요. 그래서 이거는 1인칭 관찰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 나가 작품 안에 있고 그리고 주인공 황수건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독자는 역시 이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휘 점검하게 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 달밤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외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들인데요. 자, 여기서 태풀이를 한번 해보자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 둥그레지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둥그레지다. 둥그렇게 되다가 되겠죠? 둥그렇게 되다가 둥그레지다죠. 이건 뭐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부르대다. 부르대다는 남을 난무라기다도 하는 듯 거친 말로 야단스럽게 떠드는 모양을 부르대다라고 합니다. 천진스럽다는 꾸밈이 없고 순진하다 뭐 이런 뜻이고 휘적거리다는 걸을 때마다 두 팔을 몹시 휘젓는다 해서 휘적거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휘까지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 그 출석 체크를 위해서 이 부분을
어디를 좀 찍어서 올리냐면 38쪽이죠. 38쪽. 그러니까 이 댓글을 좀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쓰겠습니다. 오늘은 38페이지를 찍어서 사진 첨부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출석 인정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지금까지 잘 강의 들었으면 별 어려움 없이 찍어서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서사갈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극갈래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